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연쇄 이동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는데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회로부터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근거가 있다면 가져오라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며 오는 15일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최종 의결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교제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피해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증세가 비슷한 냉방병과 혼동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 인선 배경에는 현재 국제 정세에서 외교보다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신원식 내정자는 높은 외교 안보 이해도와 뛰어난 소통 능력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 인물로 규정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며 광복회가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그동안 역사학자로서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해왔고 독립운동을 비방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일제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했던 적이 없다며 이를 주장한다면 근거를 갖고 오라고 반박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절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힌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다면서도 그런 생각이면 해당 인사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광복회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행동이 있어야 정부를 믿을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독립기념관장 인선은 선출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수사기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산부요인이자 입법부 수장인 우 의장에겐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고, 우 의장 측은 여러 의견을 청취해 참석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번 사면 복권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무회에서 최종 의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한 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찬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 모두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도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용산에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자신의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 단계를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는 남아있지만 사용량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추가 구매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달 안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연쇄 이동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국가안보실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육군 삼성 장군 출신으로 대성 캠프에 합류해 현 정부 첫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고교훈련 선배이자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기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의원 당시 장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국방부터 외교, 안보, 정보 분야를 총괄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7개월 만에 자문 역할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관 출신의 장 실장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배경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외교보단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질 인사는 전혀 아니라며 외교와 국방을 좀 더 튼튼히 하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인사와 관련한 회전문 지적 속에 국방장관 후보자는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도 이름이 나오고 있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광복회로부터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근거가 있다면 가져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가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광복회는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회 등으로부터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관장은 먼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고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고 옹호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광복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 관장은 또 자신이 일제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했던 적이 있다면 근거를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건국절이 추진될 경우 반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야당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이 주장한 것과 진위가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공포를 해주고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요. 이어 독립기념관장 인선은 선출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기념관 임원 추진위원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복회는 현재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함께 오는 15일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공식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정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친한계와 친윤계 간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한동훈 대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복권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보시죠. 한 대표와 종종 대립각을 세워온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도 특별한 언급은 삼가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입장은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물밑 신경전이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사선 중진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한 대표는 김경수 복권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중진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였지만 국민 눈높이에도 당 지지층이 원하는 바에도 맞지 않다는 걸 용산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이제와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복권 문제는 이미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그러니까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포석을 둔 거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보수 지지층을 다잡는 동시에 추후 대권 경쟁에서도 야권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점을 인정하는 만큼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의 소신 입장은 피력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 복권이 확정된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며 예정대로 11월 말께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여권 내 갈등 양상으로 흐르면서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로선 되려 당내 통합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광복절 복권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경수 전 지사는 상황이 달라질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복권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니고 연락을 받은 것도 없는데 꽤 시끄러운 것 같다며 독일에서 계획된 공부를 마치고 예정대로 연말 11월 말쯤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김 전 지사 복권을 여권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당내 분열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입을 연 데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계도 복권 요청 시점과 당시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대권 경쟁자를 제안하겠다는 제안이 왔지만 이 전 대표가 거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친명계의 적극적인 발언은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의 재현을 막고 복권 문제를 통합의 계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적잖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 대표가 오히려 친문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김 전 지사 복권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며 이재명 2기 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친문계의 구심점이 된다면 그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좋은 일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비주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고 당을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당내 역학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계와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정치적 역할을 할 경우 당내 분열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교제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결별을 요구했다가 구타까지 당해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의 삶은 지난해 말부터 악몽입니다.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전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A씨는 여기에 못 이겨 가해자와 재결합했지만 폭행이 이어졌고 다시 결별을 통보하자 이번에는 동아리 MT에서 온몸이 짓밟히며 구타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보냈지만 변명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신병이 있고 이별 통보까지 받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거나 자신은 슬프고 힘든데 홀로 두고 떠났다며 A씨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데 그쳤을 뿐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66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스토킹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는 하셨지만 그게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로 그게 처리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 이어지고 나서야 3개월 동안 100m 접근 금지, 통신 접촉 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 학교가 가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하면 근신이나 정학, 제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몇 달째 관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학기 내에는 그 인권센터 내부에서의 대책위원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계속 미뤄지더니 지금은 8월 달에 대책위원회 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또 다시 연락드리겠다. 가해자는 폭행과 상해,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의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솔직히 진짜 모르겠고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해봤자 가해자가 계속 저를 괴롭히면은 다 무용지물인 거니까 거기서 조금 무기력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가해자에게 내려진 3개월 접근 금지 조치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전반적으로 반도체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글로벌 상위 10개 종합반도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그 든든 전세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 결과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10가구 모집에 1,654명이 신청해 평균 1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 보험에 무사고 기사는 보험료를 할인받고 사고 이력이 많은 기사는 할증 방식을 받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보험 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원화와 리라화의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9월 13일까지 물류 관련 모든 분야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당근의 명산지 제주 구자읍에서 폭염에 당근이 싹을 틔우지 않는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아 발화가 안 되는 건데요. 농민들은 물을 구하느라 진땀을 쏟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근 씨를 뿌린 밭이 누렇습니다. 지금쯤이면 싹이 나 푸른 줄기가 땅 위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근 파종이 90%가량 끝났지만 발화가 안 된 곳이 많아 재파종해야 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는 데다 무더위에 땅이 바싹 말라 당근 발화에 필요한 수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발화에 필요한 물을 구하느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은 갔다 온 동안에 다시 몰라버려. 그러니까 사람 이거 쉴 시간이 없어. 정신도 뭐 아정도 못 갖고 다녀. 물을 담아둔 곳마다 물을 채워가기 위한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밭에 농업용수가 연결돼 있어도 농가마다 사용량이 많아 골고루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구자업 지역 지하수 관정 50여 곳에서 하루 5,600톤의 물이 공급되는데도 역부족입니다. 지난주부터 제주도와 농협 등이 지원에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농업용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곳 저수지에 있는 농업용수를 대형 차량을 이용해 농민들에게 하루 2,600톤씩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종만 하면 가입할 수 있던 농작물 재해보험 조건이 발화율 50% 이상으로 바뀌면서 농민들 뇌를 더 태우고 있습니다. 수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발화가 안 돼요.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들기 전에 지금 재해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 필요가 없는 그런 보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영훈 제주지사는 구자업을 찾아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상황이 지속됐을 때는 농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현행 지침상으로는 보험 적용이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농식품과 함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가뭄에 가래 충분한 비 예보가 없어 농민들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지난주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번 주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늘어난 냉방 수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 5일보다도 가파른 속도였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더해 휴가철을 마친 뒤 산업용 전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탓입니다. 이번 주가 전력 수급의 고비라고 전망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높아진 기온에 최대 수요 전망까지 상향 조정되며 또 한 번 기록 경신이 우려됐지만 오후 들어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광복절 연휴가 본격화하기 전인 오늘 역시 전력 수요가 93.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전력 예비율도 지난 5일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체 발전 태양광 시설이 집중된 남부지방에 흐린 날씨가 예상돼 전력 시장으로 수요가 더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까지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어서 정부는 일단 전력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2,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온열 질환자는 그제 하루 53명 늘어 올해 누적 환자 수는 2,2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1명 늘어서 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발생 시간대를 보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절반 가까운 환자가 나왔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의 환자 발생률도 10%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또 냉방기 사용이 늘다 보니 냉방병 환자도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동시에 확산하면서 증상이 비슷해 환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구분법을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도 밤에도 더위에 지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대신 불청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냉방병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한기가 느껴지고 몸살 기운까지 겪게 됩니다. 에어컨이 켜진 실내는 온도가 너무 낮고 밖은 너무 덥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 두통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런데 최근 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아프긴 한데 초기 증상이 비슷해 냉방병과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것에 걸린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둘 다 초기 증세는 콧물,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 소화불량, 피로감 등으로 비슷합니다.
차이는 그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냉방병은 으슬으슬 몸이 떨리는 증세까지 나오다 두통 등으로 연결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고열이 계속되고 목 아픈 증상이 지속되면서 후각과 미각 상실이 나타나면 코로나19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냉방병은 열이 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고열과 근육통이 심한 그런 질환입니다. 예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냉방병은 일정 시간마다 냉방기를 끄고 환기를 해야 하며 실내 온도는 25에서 26도를 맞춰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험군은 해마다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북 영천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을 통제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영천과 경산, 청도와 경주, 포항 등의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도 오늘 밤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안성시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소 80여 마리를 기르던 농장에서 일부 소의 피부 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정밀 검사한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경기 안성시와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오산 등 인접 10개 시군에 대해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YTN은 전체 인구의 0.5%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조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도살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청년 3명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숙했던 청년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돼도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홍모 씨는 지난 2월 일행과 시비 붙은 남성을 함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 당시 신뢰관계인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인데 정작 홍 씨는 발달장애라는 단어를 알지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좋지 않을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먼저 조력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 씨의 경우 경찰에 제출한 복지카드에 지적장애라고도 명기됐던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떻게 식별할지에 대해서 좀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으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로 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의 공격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현지 시간 12일 이란과 그 추종 세력들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소식통들의 전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유도 미사일 잠수함의 중동 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에서 발표했듯 이란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며칠 이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것이 중동 영내의 몇 가지 태세 변화를 결정한 이유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 통화하고 중동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논의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의회 외무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준비, 대비,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것은 공포나 공황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지난 며칠간 우리는 방어를 강화하고 대응 공격 옵션을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을 공습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스라엘군이 무장대원 사망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알타바인 학교 공습과 관련해 제거된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리스트 3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앞서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 19명이 숨졌다고 밝힌 데서 1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공습으로 어린이 11명과 여성 6명을 포함해 모두 9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7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법에 거듭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유도하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함께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사법에 다시 한번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9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강행 처리하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을 더 훼손했고 수기도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제거하게 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다시 발의해 거부권을 유도하는 행태를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듯한 행태로 계속해서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에선 법을 바꾸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서야 무리하게 방송사법을 추진하는 건 그 의도가 방송 장악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란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부권 행사 배경에 정권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며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경신한 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방송사법이 재표결 뒤 폐기된다고 해도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이후 본회의 재표결과 법안 재발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공언한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사망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유족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진실의 규명과 명예회복, 남겨진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들과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전대 이후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당은 오히려 이재명 1극 체제를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파는 인사들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8.15 호가 호위하는 세력이 있어 자신이 척결 선봉장에 서겠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8.2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습니다. 정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선두를 달리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 지지 의사를 드러낸 뒤 2위로 밀렸습니다. 이에 자신과 이 후보를 갈라놓으려는 일부 친명 세력의 공세로 이 같은 선거 흐름이 고착화된다고 보고 막판 역전을 위한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외연 확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직격했습니다. 소위 개딸과 결별은 물론 혁신회의 해산이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면 대선 필승의 큰 대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오만과 독선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은 국민과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반대로 당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당 강령에 이재명 후보가 추구해온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 불복 움직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정비하는 등 오히려 1극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이른바 명심 논란에 반기를 든 당내 일부 인사들의 성적과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협의 과정과 내용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관련 전시에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외통위에선 또 대북전단 살포금지 청원과 국회 결의안 채택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만찬을 하며 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광복절 경축식 참석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현안이 매우 많은데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논의할 협의회가 오늘 처음 열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티메프 측과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 정보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어제 신규 투자 유치 계획과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협의회는 자구안 실효성 등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화재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전날 환경부 주재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부처별 추진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과충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중개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30일까지인데요.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아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4천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지원은 12월에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BTS 슈가의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SNS에서는 때 아닌 슈가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술병을 들고 운전하는 사진과 함께 슈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지가 아니라 악의적 조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We stand with you, Minimbi. We stand with you, Suga. BTS paved the way. Sugar Challenge. 네,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해외 사용자로 보이는데 한국 술병을 든 채 운전대를 잡고서 BTS의 슈가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슈가는 앞서 지난 6일 밤 만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적발이 됐죠. SNS에는 이렇게 슈가 챌린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차 안에서 술병을 든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술을 마신 건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슈가 적발에 항의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BTS 팬들이 이번 챌린지는 슈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BTS를 조롱하려는 이른바 안티팬들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을 BTS 팬클럽 아미라고 밝힌 한 사용자는 이 챌린지가 우리와 무관하다, 다른 팬클럽에서 시작한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것은 아미가 아니다 라는 의미의 꼬리표를 단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지냐 조롱이냐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음주를 조장하는 이 챌린지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자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이제는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30대 남성 2명이 유리문을 부순 뒤 금거래소에 침입했지만 찾던 귀금속은 구경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결국 1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둑한 새벽,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곧장 문이 닫힌 가게로 달려들어 준비해온 둔기로 유리문을 맹렬하게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10초도 되지 않아 문을 부순 남성은 망설임 없이 가게로 들어갑니다. 침입한 곳은 금거래소. 그러나 진열장에 귀금속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금세 가게 밖으로 도주합니다. 실제 금거래소 안에는 5억 원 상당의 귀금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열장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자동 금고 형태로 돼 있다 보니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허탕을 친 이들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평택시에서 충북 청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까지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청주의 한 모텔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뒤쫓던 경찰은 재빠르게 동선을 추적해 17시간여 만에 절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모두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열고 나오는 거를
안전하게 긴급 체포할 수가 있었죠. 경찰은 친구 사이인 이들이 각각 수천만 원 억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이 한 달 전부터 범행에 사용할 둔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택배업체들이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택배 쉬는 날을 맞아 이틀 동안 배송을 멈춥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로직스, 우체국 소포, 로젠택배는 택배 쉬는 날인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배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체 배송망이 있는 쿠팡과 ssg.com, 컬리와 편의점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알뜰택배는 정상 운영합니다. 밤더위가 길게 이어지며 서울은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매일같이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죠. 네,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로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은 폭염도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26.9도, 부산 2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35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낮에는 소나기까지 내리니까 더 후텁지근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지며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속 시간은 짧겠지만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철 해안가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이번 주 후반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1위 값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폭염은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